JPA 쿼리 크리에이션 기본 메소드 말고도 JPA 기본 메소드만도 충분히 강력한데 기본 메소드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메소드를 자동으로 구현해 주는 기능들이 있고 그 기능이 jQuery 쿼리 크리에이션 기능이에요. 아주 강력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또 JPA에 이런 어노테이션들이 있는데 JPA 엔티티 클래스 이름하고 DB 테이블 이름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강의 예제에서는 일치했어요. 그런데 윈도우즈 MySQL은 대소문자에 관대해서 대소문자까지 일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리눅스 MySQL은 대소문자까지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의 예제를 그대로 리눅스에서 돌리면은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냐면 우리 강의 예제 스튜던트2 데이터베이스에 학생 테이블 이름이 소문자 S 스튜던트야. 그런데 엔티티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 S죠. 자, 윈도우즈에서는 이렇게 소문자 대문자 괜찮은데 윈도우즈 MySQL은 리눅스 MySQL에서는 대소문자 다르면 에러가 나요. 우리 강의 예제를 리눅스 서버에서 돌리면은 에러 나. 대소문자, 그러니까 이름이 일치하지 않다고. 대소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엔티티 클래스 이름하고 테이블 이름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골뱅이 테이블 네임 하고 테이블 이름 어노테이션을 엔티티 클래스에 붙여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필드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필드 이름도 별다른 어노테이션 안 붙였을 경우에는 속성명하고 필드 이름하고 테이블 필드 이름하고 일치해야 돼요. 만약에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이 골뱅이 칼럼, 네임, 뭐뭐뭐 이런 어노테이션을 필드에 붙여주면 돼요. 속성에 붙여주면 돼요. 속성에. 자, 예를 들어서 리눅스에서도 잘 돌아가게 하려면 이렇게 이거 안 붙여주면 우리 강의 예제 리눅스에서 돌릴 때 에러 나요. 왜냐면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 D 디파트먼트인데 테이블 이름은 보통 소문자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에러 나.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테이블 이름은 소문자 디파트먼트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칼럼명도, 아니, 속성명도, 속성명. 여기 나는 속성명을 네임이라고 하고 싶어. 그런데 DB의 테이블의 필드명은 네임이 아니라 타이틀이야. 이렇게 서로 다를 경우는 이렇게 골뱅이 칼럼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우리 강의 예제에서는 이런 거 안 붙여줬었지만 실제 여러분이 실무에서 개발할 때는 이런 걸 붙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보면 필드명, 테이블 이름이 무슨 복잡한 규칙을 따라가지고 뭔 말인지 안 읽혀요. 뭔가 접두어가 잔뜩 붙여 있어. 기호가 막 잔뜩 붙어 있어서 차마 클래스 이름으로 삼을 수 없는 테이블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복잡한 테이블 이름은 이렇게 적어주고 클래스 이름, 엔티티 클래스 이름은 좀 심플하게 그렇게 엔티티 클래스 이름을 정하는 경우가 회사 가면 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풀작할 때 리눅스 서버에 보통 운영하잖아. 자, 리눅스 서버에서 운영할 때는 꼭 이런 거 대소문자 일치하지 않을 경우 꼭 붙여줘야 된다는 거. 윈도우즈 MySQL과는 달리 대소문자 일치하지 않으면 에러 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라고. 이건 앞에서 간단히 말로 했었는데 여기 앞에서 잠깐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JPA 프로젝트, 오픈소스 JPA 프로젝트하고 오픈소스 스프링 데이터 JPA 프로젝트가 서로 다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문서도 달라. 사용 방법도 다르고 JPA 사용 방법과 스프링 데이터 JPA 사용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스프링 데이터 JPA 사용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그 책을 참고할 때 혹은 보통 웹사이트, 프로젝트 웹사이트에서 문서를 찾아보는데 스프링 데이터 JPA 프로젝트 웹사이트에서 문서를 읽어야 돼요. 그냥 JPA 사용 방법과 스프링 데이터 JPA 사용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스프링 데이터 JPA 프로젝트 웹사이트가 여기에요. 이걸 여기 들어가서 읽어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운 마이바티스도 그냥 마이바티스 프로젝트 사용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마이바티스에 대해서 깊이 공부할 때 그냥 마이바티스 웹사이트 들어가서 읽어보기보다는 먼저 스프링 데이터 마이바티스 스프링 데이터 마이바티스를 먼저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배운 게 스프링 데이터 마이바티스야. 이걸 먼저 스프링 데이터 마이바티스, 그러니까 JPA를 깊게 공부하고 싶으면은 아까 말했듯이 스프링 데이터 JPA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 데이터 JPA를 충분히 공부했다,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 할 때 그 내부 JPA를 공부하면 되고, 마이바티스도 스프링 데이터 마이바티스를 공부하고 더 깊게 공부할 때 마이바티스를 공부하고, 이런 순서로 공부하면 돼요, 나중에. 그리고 인강으로 먼저 공부하는 거 추천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런 프로젝트 웹사이트 공식 문서는 초보자들이 읽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그러면 그냥 JPA와 스프링 데이터 JPA가 어떻게 사용 방법이 다른가? 마찬가지로 그냥 마이바티스와 스프링 데이터 마이바티스 프로젝트가 어떻게 다른가? 뭔가 자동으로 구현해 주는 기능은 다 스프링 데이터 뭐뭐뭐 프로젝트예요. 스프링 데이터 뭐뭐뭐 프로젝트들이 있는 이유는 다 뭔가 자동으로 구현하기 위해서요. 여기 스프링 데이터 JPA 아까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 스프링 데이터 JPA만 있는 게 아니라 스프링 데이터 JDBC, 스프링 데이터 LDAP, 스프링 데이터 몽고DB, 스프링 데이터 레디스 등등등 스프링 데이터 뭐뭐뭐가 있는데 이게 다 똑같아. JDBC 프로젝트 따로 있고 스프링 데이터 JDBC도 따로 있어요. 여기 레디스도 그냥 레디스 프로젝트 따로 있고 스프링 데이터 레디스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 데이터 뭐뭐뭐는 이 프로젝트는 어떤 그런 JDBC, JPA, LDAP, 몽고DB, 레디스 여기 잔뜩 있죠? 이런 프로젝트들을 사용하기 쉽게 해주는 스프링이 그 서브 프로젝트들이야.
그래서 뭔가 자동으로 구현된다 하는 기능들이 다 스프링 데이터 뭐뭐뭐 프로젝트들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냥 JPA, 그냥 JDBC, 그냥 마이바티스 문서를 읽어보면 자동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다 수동이야. 그래서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구현되는 기본 메소드들이 많이 있는 게 JPA 리포지토리죠. 이거 다 JPA 프로젝트에는 없는 거예요. 없고 스프링 데이터 JPA 프로젝트에서 해주는 거야. 이 자동으로 구현되는 기본 메소드. 마이바티스도 JPA만큼은 아니지만 SQL만 적어주면 메소드 본문은 자동으로 구현됐었죠. 그 자동으로 구현되는 마이바티스 기능도 역시 그냥 마이바티스 기능이 아니고 스프링 데이터 마이바티스 기능이에요. 그 얘기를 적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기본 메소드들 이 다 스프링 데이터 JPA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준다.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거니까 또 각자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 문장 내가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가 어떤 라이브러리 소속인지는 여기 패키지 이름을 임포트된 패키지 이름을 보면 돼요. 자, 이제부터는 그 임포트 그 패키지명도 가끔씩 읽어보세요. 어떤 그 라이브러리 소속인지를 패키지 이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앞쪽이 큰 그룹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서브 그룹이야. 그러니까 ORG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걸 의미해요. ORG. 그리고 이게 오픈소스가 아니면 여기가 컴으로 시작해요. 컴.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소속된 데이터 소속의 그 밑에 JPA지. 뭐뭐점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 뭐뭐구, 이런 식으로 소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픈소스 소속, 스프링 프레임워크 프로젝트 소속, 그 중에서 데이터 서브 프로젝트, 또 그 아래 JPA 서브 프로젝트에 소속되는 JPA 리포지토리다. JPA 리포지토리가 어떤 프로젝트 소속인지 이 패키지명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쿼리 메소드 자동 구현 기능, 이걸 JPA 쿼리 크리에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JPA 기능이 아니고 스프링 데이터 JPA 기능이야. 그래서 이 쿼리 크리에이션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아까 알려준 스프링 데이터 JPA 그 웹사이트에서 찾아봐야 돼요. 매우 강력한 기능이에요. 여기 자 이제 스턴트 리포지토리에서 기본 메소드 이외에 이런저런 조회 메소드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쭉 이름만 나열해 주면 돼요. 본문은 구현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위 메소드 이름에서 노란색으로 칠한 name, student, no, department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다 그 student entity의 속성이고 entity 클래스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student entity의 department 속성이 있죠. single valued association 속성이 있죠. 당연히 학생 이름 name 속성도 있고 학번 student no 속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당연히 알죠. 자바에서 속성은 멤버 변수가 아니고 getter, setter 메소드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것도 당연히 알죠.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은 디파트먼트 엔터티의 속성이에요.
자, 노란색 디파트먼트가 바로 스튜던트 엔터티의 속성이고 그 디파트먼트의 네임 속성을 의미해요. 그냥 네임은 학생 이름 네임이고 여기는 디파트먼트의 네임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디파트먼트 네임이 한 단어 하나의 속성이 아니고 디파트먼트 점 네임, 디파트먼트의 네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메소드 이름을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디파트먼트의 네임 속성이다 라는 의미로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스튜던트 NO는 스튜던트의 NO다가 아니라 그냥 스튜던트 NO가 한 덩어리로 하나의 속성이잖아. 그렇죠? 이 스튜던트 NO는. 그런데 디파트먼트 네임은 이게 한 덩어리로 하나의 속성이 아니고 디파트먼트의 네임, 이게 사이에 점이 있어야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디파트먼트하고 네임 사이에 언더바를 넣어도 돼요. 자기 취향에 따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NO는 사이에 NO 앞에 언더바 넣으면 안 되지. 이건 한 덩어리니까. 한 덩어리일 때는 사이에 언더바 넣으면 안 되고, 즉 하나의 속성 이름이잖아. 스튜던트 NO는 이름 하나지. 그런데 이건 이름 두 개죠. 디파트먼트라는 속성명, 그 다음에 네임이라는 속성명. 그래서 이게 사실은 두 개 속성명이 디파트먼트 하나, 네임 하나 따로다. 그걸 강조하려고 사이에 언더바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어도 되고 자기 취향이에요. 자, 이렇게 그 JPA 쿼리 크리에이션 메소드 이름만 정확히 규칙에 맞게 이렇게 그 메소드 이름을 규칙에 맞게 이렇게 정의해 주면은 메소드 이름만 규칙에 맞으면 돼요. 그러면 그 메소드는 자동으로 구현돼요. 어떻게 구현되냐면 find by name, find by name 이름으로 조회해라 이거죠. 이 name 속성으로 조회해라. 그리고 이게 그 name 조회할 name 속성 값이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스튜던트 NO 속성으로 조회하는 메소드. 그 다음에 start with를 뒤에 붙여줘도 돼요. 속성명 뒤에 start with를 붙여주면 앞부분 일치를 말해요. start with를 안 적어주면 속성 전체에 일치해야 되고 속성값. start with를 적어주면 앞부분만 일치. 자, 이건 학과명으로 조회하는 거죠. 학생 목록을 학과명으로 조회. 이것은 학생 목록을 학과명으로 조회하긴 하는데 앞부분 일치. 그리고 이것은 find all by 하고 order by 얘도 약속된 키워드예요. start with하고 order by는 그 속성명이 아니고 그냥 약속된 키워드야. 속성명 뒤에 start with를 적어주면 전체 일치가 아니라 앞부분 일치. 그 다음에 order by는 짐작되죠? 조회 결과를 정렬해라. name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주의할 점, 여기는 조회 조건 없죠? 조회 조건이 없어도 무조건 by는 붙어야 돼. 조회 조건이 없어도 find 뒤에 꼭 by는 있어야 돼요. by를 생략하면 안 돼요. all은 생략할 수 있어요. find all을 넣어도 되고 여기서 빼도 돼요.
노트를 업데이트 합시다. 자, 위 메소드 이름에서 all은 생략할 수 있고 by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find하고 by는 by 꼭 있어야 돼요. 근데 all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그 다음에 내림차순일 경우에는 DSC, 그러니까 order by 속성명 바로 뒤에 DSC를 붙여주면 내림차순 정렬이에요. 조회 조건도 있고 정렬 순서도 지정해주고 싶으면 find by 그 다음에 조회 조건 속성명 조회 조건 그 다음에 order by 하고 정렬 속성명 그 다음에 DSC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안 붙여주면 오름차순 붙여주면 당연히 내림차순. 그리고 여기도 디파트먼트 속성 디파트먼트 속성의 id예요. 학과 id로 조회하는 거지. 소속학과 id로. 그래서 SQL 구현할 필요 없이 이렇게 이름만 규칙에 맞게 정의해주면 돼요. 그래서 쿼리 메소드 이름 규칙. 자, 여기 키워드. 이 키워드 외우기 쉬운데 SQL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SQL 키워드하고 일치해. 일치하지는 않고 많이 비슷해요. 자, 아무튼 자, 예를 들어서 person entity class이고 person entity class에 뭐 first name, last name, 그다음에 start date, age, 그다음에 active 이런 속성들이 있다고 할 때 이런 엔티티 클래스 그러면 우리 person entity 클래스에 대해서 즉 person 테이블이 있고 person 테이블에 이런 필드들이 있다고 할 때 이런 각각의 JPA 그 메소드 이름의 이런 키워드를 이용해서 요러한 메소드들을 선언할 수 있어요. 쭉 여기는 목록만 쭉 적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밑에 적었어요. 어떻게 적었냐면은 이게 JPA 쿼리 크리에이션 이름 규칙으로 선언한 메소드 선언이고 이 메소드 선언이 어떤 SQL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메소드 이름도 공부하고 SQL도 공부하고 쭉 읽어보면서 외우세요. 다음 필기시험 이번 주는 구현시험이고 그 다음 주에 필기시험 보죠. 필기시험 볼 때 요런 걸 조회하는 JPA 쿼리 크리에이션 메소드 선언을 쓰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문제가 스튜던트 테이블 요거 이 문장을 적어주고 답은 이걸 쓰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선언을 보여주고 이 선언이 뭘 조회하느냐 설명하시오가 아니고 시험 문제가 이 설명이에요. 이 설명에 해당하는 요 선언을 여러분이 손코딩 써야 돼요. 그게 다음번 필기시험에서 나올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쭉 키워드들, 그 다음에 그 키워드들에 대한 설명은 여기를 보면 돼요. 여기는 설명 없이 쭉 나열만 했지? 여기 요걸 보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외우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읽어보고 외우고 이렇게 실습 그럼 자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좋은 질문인데 지금 노란색이 스튜던트 엔터티의 속성명이라고 그랬죠. 왜 노란색이 스튜던트 엔터티의 속성명이냐면은 이거 리포지토리가 스튜던트 리포지토리잖아.
스튜던트 리포지토리의 메소드들이니까 이 find by 뒤에 첫 단어는 스튜던트의 속성명이어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이게 스튜던트 리포지토리니까. find by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뭐뭐로 find 해라, 뭐뭐로 find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find by name, name으로 조회해라. find by student NO, student NO로 조회해라. 뭘? 스튜던트를. 스튜던트 리포지토리니까. 그러면 스튜던트를 find by name, name으로 조회해라. 스튜던트를. 그러면 name이 누구의 name이야? 당연히 스튜던트 조회니까 스튜던트의 name이지. 이게 스튜던트 리포지토리고 조회할 게 스튜던트니까 find by name.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이름으로 조회해라. 이름으로 학생을 조회해라. 그럼 그 이름이 학생 이름이지. 그런데 학과 이름으로 조회해라. 그러면 학과 이름 이렇게 디파트먼트 네임이라고 적어줘야지. 그냥 대뜸 네임하면 학생 이름이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스튜던트의 속성이라고 했는데 왜 스튜던트 속성에 그 네임 속성, 스튜던트 엔드 속성 첫 글자가 다 소문자죠. 여기 스튜던트 엔터티의 속성들 다 소문자로 시작하잖아. 스튜던트 NO, 네임, 폰, 섹스, 이메일 다 소문자로 시작하는데 왜 여기는 스튜던트 속성이라고 하면서 대문자로 시작하느냐? 좋은 지적이에요. 내가 그 설명을 안 했는데 이 무조건 여기서 속성명 적을 때 무조건 그 속성명의 첫 단어는 무조건 대문자로 바꿔줘야 돼요. JPA Query Creation 기능 메소드 이름으로 이렇게 조회 조건 메소드 이름 그 속성명을 나열할 때 그 속성명의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바꿔줘야 돼요. 원래 속성명은 소문자로 시작하더라도. 다음번 필기시험에 온통 필기시험 문제가 전부 다 이거일 거예요. 쿼리 크리에이션 메소드 이름을 써라.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읽어보고 이해하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하고. 그 다음에 여기 find by name 이름으로 조회해라 라는 메소드면 당연히 이 파라미터가 이름이어야지. 이름으로 조회하라고 했으니까 조회할 이름을 줘야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find by student NO 학번으로 학생을 조회해라 라고 했으면 조회할 학번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find by department name 그 디파트먼트 네임으로 학생을 조회해라 라고 했으면 당연히 학과명을 여기 네임은 이 값은 디파트먼트 네임이야. 조회할 학과명 조회할 학과명이죠. 당연히 find by 디파트먼트 네임이라고 했으니까 메소드 이름은 매우 엄격해야 돼요. 대소문자 틀려도 안 되고 알파벳 하나 틀려도 안 되고 매우 엄격해야 돼. 그런데 이 변수 이름은 그냥 아무렇게 해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컴파일하면 변수명은 없어진다고 그랬죠. 자바 컴파일하면 이런 지역 변수명, 파라메타 변수명은 없어져요. 변수명은 안 중요해. 그래서 변수명은 그냥 길게 쓰기 싫어서 name이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조회 조건인 디파트먼트 네임 값을 파라메타로 줘야죠.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왜 파라메타로 아무것도 없느냐? 조회 조건이 없잖아. 조회 조건이 없어요. by 뒤에 뭐가 속성명이 나와야 그게 조회 조건이지. 그래서 얘는 find all by 조회 조건이 없어도 by는 무조건 있어야 돼. all은 빼도 돼요. 얘는 그냥 전체 학생을 다 조회하는 거지. 조회 조건이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얘는 디파트먼트 아이디 소속 학과 아이디로 조회하는 거죠. 학생을.
그래서 여기 변수명은 그냥 귀찮으니까 아이디라고 적었지만 이 아이디는 사실 학생의 아이디가 아니라 조회 조건인 디파트먼트 아이디인 거죠. 변수명은 보통 짧게 쓰잖아. 그냥 인티저 변수명 그냥 I, 문자열이면 그냥 S. 그래서 이 파라메타 변수명 그냥 짧게 쓴 거예요. 어차피 변수명은 안 중요하니까. 컴파일하면 변수명은 없어지니까. 바이트 코드의 지역 변수명, 파라메타 변수명은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하면 그 바이트 코드 컴파일된 파일의 변수명은 안 남아요. 이렇게 좀 긴, 시험 문제 이렇게 긴 건 안 나와요. 좀 짧은 거 위주로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리턴 타입. find by 메소드의 리턴 타입은 이게 스튜던트 리포지토리니까 당연히 그 메소드들이 스튜던트를 조회하는 메소드여야지. 여기 리포지토리, 우리 지금 이 예제 리포지토리가 스튜던트 리포지토리야. 자, 스튜던트 리포지토리면 스튜던트를 리턴해야 되는데 그 스튜던트를 한 명 리턴해도 되고 여러 명 목록으로 리턴해도 되고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 개발자 마음이야. 둘 다 돼요. 둘 다 되는데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이렇게 목록으로 적어준 경우는 에러가 안 나. 조회 결과 레코드가 없어도 에러가 아니고 조회 결과 레코드가 한 개여도 에러가 아니고 조회 결과 레코드가 여러 개여도 에러가 안 나요. 조회 결과가 없다. 그러면 비어있는 목록 객체가 리턴이 되고 조회 결과 레코드가 한 개다. 그러면 학생 한 명이 들어있는 목록 객체를 리턴하고 조회 결과가 여러 레코드다. 그러면 학생 여러 명이 들어있는 목록 객체를 리턴해요. 목록 객체는 비어도 좋고 하나 들어있어도 좋고 여러 개 들어있어도 좋고 어쨌든 목록이잖아. 그래서 에러가 안 나는데 리턴 타입을 이렇게 스튜던트 하나라고 적어주면 이러면 조회 결과가 하나가 아니면 에러 나요. 조회 결과가 없다. 그러면 너를 리턴해요. 이렇게 적어줬을 때. 근데 조회 결과가 한 개다. 그러면 오케이. 스튜던트 객체를 리턴하고. 그런데 조회 결과가 여러 개다. 그러면 에러 나요. 0개면 널, 1개면 스튜던트 객체, 조회 결과가 여러 개다. 이러면 에러예요. 여러 개를 스튜던트 객체 하나로 리턴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강의 노트 또 업데이트 해야겠다. 이렇게 적어줘도 돼요. 리턴 타입 이 부분, 지금 이 내용을 추가했어요. 옛날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구현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많이 구현을 해요. 자바 언어가 업데이트 되면서 옵셔널 클래스가 자바 언어가 업데이트 되면서 생겼어요. 그 옵셔널 클래스는 택배 박스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객체예요. 옵셔널 클래스. 그리고 이 옵셔널 스튜던트, 이게 옵셔널이 박스고 택배 상자, 택배 박스. 그래서 옵셔널 상자 안에 스튜던트 객체를 넣어서 리턴하라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조회 결과 레코드가 0개다, 없다. 조회했더니 조회 결과가 없다. 그러면 너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옵셔널 박스 객체를 리턴하고 조회 결과가 한 개가 있다. 학생 한 명이 조회됐다.
그러면 그 조회된 스튜던트 객체가 들어있는 옵셔널 상자 객체를 리턴하고 조회 결과가 여러 개다. 그럼 에러예요. 그럼 에러. 이해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조회 결과가 없으면 너를 리턴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들 구현했었는데 최근 자바에서 너를 리턴하게 하지 말자. 널 값을 어떤 메소드가 널 값을 리턴하게 하지 말고 대신 옵셔널 박스 객체를 사용하자라는 게 최근 자바의 추세야. 그래서 이 부분은 옵셔널 박스 객체의 사용 방법은 이건 자바 문법 부분이니까 구글링을 해서 공부를 하세요. 자바 옵셔널 사용법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자바에서 왜 널 대신 옵셔널 박스 객체를 여기 있네. 자바 옵셔널 도대체 왜 쓰는 건가? 등등등등. 자바 언어에 좀 최근이라고 해봤자 몇 년 됐어? 한 5년 됐나? 자바가 나온 지는 20년이 뭐야? 25년이 넘었네. 90년대 나왔으니까. 자바 언어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졌어요. 자바 언어가. 옵셔널은 한 5, 6년 전쯤에 자바 언어에서 추가된 클래스. 우리 강의 예제는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런 식으로 구현할 거예요. 그렇지만 회사 가면 이렇게 구현할 거예요. 옵셔널 클래스를 회사 개발자들은 지금 우리 강의 예제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뺄 거 다 빼고 최근 기능도 많이 빼고 그래서 굉장히 미니멀하게 강의하고 있어요. 최대한 쉽게 최대한 줄여서 회사 가면 내용이 많이 다를 거야. 그래서 회사 가면은 당연히 옵셔널 클래스 사용할 거예요. 근데 우리 강의 예제는 여러분이 옵셔널 클래스 사용 방법 모를 테니까 그냥 옛날 방식 이걸 사용해서 구현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 설명하고 있고 다루는 내용은 정말 도대체 뺄 수 없는 기본 중의 기본이야. 그래서 이 수업에서 하는 내용은 완전히 소화하고 취업을 해야 돼요. 취업하자마자 이 수업에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 수업 내용도 못 따라오면은 소화 못 오면은 회사 가서 사수가 하는 얘기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나중에 취업한 다음에 백엔드 수업에서 배운 내용 소용도 없네. 뭐 회사에서는 완전히 다른 식으로 구현하네라고 나한테 불평하지 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다 뺄 거 빼고 줄이고 줄여도 여러분이 못 따라오니까 할 수 없는 거야. 회사에서 사용하는 식으로 가르치면 진도가 한 2배, 3배 빨라야 돼. 양이 2배, 3배 많아야 되고. 오케이. 에러 메시지. 만약에 여러분이 JPA 쿼리 크리에이션 메소드를 여러분이 구현을 했는데 여러분이 구현이 아니고 사실 요거지. 구현한다는 게 본문 구현 없이 이거예요. 이렇게만 구현하면 돼. 이름 규칙에 맞게 이름하고 파라미터 변수, 리턴 타입 이것만 선언하면 이렇게만 해주면 저 메소드들을 스프링 데이터 JPA가 다 자동으로 구현해줘요. 저 메소드들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SQL도 구현해주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럼 다 자동이에요. 나머지는 다 자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밑에서 설명한 이름 규칙대로만 이걸 꼼꼼히 규칙에 맞게만 메소드 이름만 적어주면 돼요. 메소드 이름, 그 다음에 여기 조회 조건에 맞게 파라미터, 리턴 타입은
셋 중에 하나고, 리턴 타입은 적어준 셋 중에 하나고, 리턴 타입이야 이거 셋 중에 하나니까 리턴 타입이 틀리지는 않겠지. 메소드 이름 규칙이 초보 때 틀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메소드 이름 규칙에 어긋난다 그러면은 요런 에러가 나요. 요런. 자, 그래서 여러분이 메소드 이름에 일부러 좀 틀리게 오타를 내든지 뭔가 틀리게 한 다음에 어떤 에러 메시지가 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확인해 보면 나중에 딱 그런 에러가 나오면 JPA 메소드 이름 규칙에서 어느 부분이 틀렸구나 라고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 앞에 나온 이름 규칙만 외우면 find by 대신 여기 find by, find all by, all은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이것도 적자. 메소드 이름에서 find하고 by 사이에 all을 넣어도 좋고 생략해도 좋아요. 그냥 자기 취향이야, 이 부분은. find all by 뭐뭐뭐 해도 좋고 그냥 find by 뭐뭐뭐 이렇게 해도 좋고 all을 넣냐 빼냐는 그냥 자기 취향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find 말고 find 부분을 find by가 아니라 count by, delete by, remove by. 그래서 find 동사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count, delete, remove 얘네들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delete하고 remove는 똑같은 거야. 삭제예요. 이게 find는 조회 delete하고 remove는 삭제야. 조회 조건에 해당하는 걸 삭제하라가 delete하고 remove죠. 그 다음에 count는 조회가 아니고 숫자만 리턴해라가 count by죠. count by 메소드는 주어진 조건에 일치하는 레코드 수만 리턴한다. delete by하고 remove by는 삭제한다. 또 뒤에 이름 규칙은 앞에서 나온 이름 규칙 그대로고. 그래서 SQL 구현하는 거 비해서는 훨씬 쉽고 편하지. 자, 그래서 앞에서 JPA의 장단점 얘기했죠. JPA의 장점. 자동으로 되는 게 많아서 편하다. 단점. 공부할 게 많다. 그래서 공부하기 싫으면은 마이바티스로 SQL로 구현하면 되고, 공부하는 건 좋고 공부는 해도 좋은데 풀작은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JPA이고. 그래요. 그래서 연봉 많이 주는 회사일수록 JPA를 많이 써요.